김병민 박사, 네. 이렇게 본인이 굉장히 다양한 철학을 갖고 있다면 자식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아니면 자식 부분에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맞느냐에 대한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현재 김상곤 교육부총리를 비롯해서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도 마찬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목고 폐지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 자리에서도 참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도 그 정책 홍보 CF의 광고 영상이 정말 가슴에 울림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줬는데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대선 슬로건이었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교육받을 기회의 평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쌍둥이 둘이 내년이면 6살 유치원을 보내야 돼서 네, 벌써. 아이 엄마랑 밤마다 고민을 해요. 이 유치원을 도대체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남들은 영어 유치원 보낸다고 하는데 영어 유치원 보내자니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럼 영어 유치원만 보내면 되는 거냐? 그리고 나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은 제대로 그냥 학교 가갖고서는 아이들과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냐. 남들은 다 이렇게 보내는데 등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일반 서민들과 엄마들의 마음들은 어떨 것인가를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입장에서 내가 해줄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다 해주고 싶은 이유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영어 실적의 성과가 나오고 거기서 더 좋은 교육을 받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더 좋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들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나 때는 못했지만 너희들 때는 좀 해주고 싶다라는 게 대한민국 부모의 마음입니다. 네.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국가의 운영 철학들을 만들었던 곳이 바로 문재인 정부고 거기에 정책 분야를 담당해서 기여했던 분이 바로 홍종학 후보자세요. 그렇다면 아주 먼 옛날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얘기 속에서 홍 후보자의 이와 같은 발언들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와 함께 맥을 같이 하는 인물인가에 대한 고민이 될 거고요. 저는 바로 이 대목이 많은 국민들과 서민들이 사실은 홍종학 후보자 인선을 보면서 좀 가슴 아파하는 대목이고 청와대가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지점이 아닐까.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청와대에서는 뭐 특별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두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저희가 사실은 계속 이제 홍 후보자를 비판하게 되니까 반론도 좀 들어보려고 오늘 아침 오전 9시 출근길에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하려고 취재기자가 나갔었는데 아침에 지금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기자들이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 후보자 반론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계속 저 고민이 돼요. 청와대에서도 분명히 검증을 했을 텐데 이승원 차장 계속 이렇게 양파처럼 논란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또 조국 민정수석이 타깃이 되고 있어요. 제대로 검증을 한 게 맞냐? 지금 기초적인 질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거쳤으면 이거 다 걸러낼 수 있지 않았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홍종학 후보자의 각종 이런 의혹들,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이제는 문제는 그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도대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데 또 비난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홍종학 후보자가 이번에 검증을 통과하든 아니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를 하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남은 문재인 정부 기간에 또 여러 차례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 차례 인사를 하면 이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대한 인사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또 제대로 검증을 안 하면 더 중요한 자리에서 인사청문 제대로 안 되고 검증도 안 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인사청문 과정에서 한 200여 가지의 설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초적인 것들을 물어보죠. 재산 형성 과정,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예전에 저서를 냈는지, 논문이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웬만하게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은 걸러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민정수석실이 원래 민정수석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검증입니다. 인사 검증. 인사가 정치의 대부분이고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걸러져야 될 대목이 전혀 안 걸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는 도대체 민정수석실은 그럼 적폐청산만 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업무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조금 제목이 나가고 있는데 캠코더 인사 내려놔라. 이 캠코더 인사라는 거는 바로 바른정당에서 만든 그 조언인데 참 어떻게 저렇게 조언을 잘 만드시는지. 네. 저희가 잘 만든 게 아니라 그 문재인 정부에서의 그 캠프 인사,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의 인사를 하기 때문에 캠코더 인사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논평을 했었죠. 저는 이제 뭐 도덕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뭐 좋습니다.
서민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도덕적 기준까지 내려놓은 수준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체감하십니까? 좀 네. 잘 살게, 또 우리가 좀 먹고 살 수 있게끔, 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진전돼서 살 수 있게끔 도와주고 함께 해주길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성원들이 대부분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스타트 기업, 또 젊은이의 일자리 창출하는 이 모든 어떤 내용들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국가적 어떤 이제 재정적 지원의 부분들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3수 4수에서라도 서울대 가야 되고, 또 서울대 가지 않으면 근본이 되지 않은 사람이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자기 기술로 성공을 해도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사회가 어떤 탄탄한 강소기업들을 만들어내고 대기업 중심적인 이 구조 속에 모든 어떤 이제 근본적인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양한 이 글로벌한 세상 속에 겨룰 수 있는 그런 독일식 모델이라든지 또는 그런 제조업 중심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IT 기반의 정말 기발한 네.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과연 일궈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들이 드는 거죠. 99%가 걱정하는 인사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쭉 오늘 신문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보수 진보를 망라하고 오늘 한겨레 신문의 첫 사설도 보면 김재 변호사 홍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설이 실렸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도 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일단은 저는 그 부분 굉장히 실망했는데 아까 말했던 서울대 나오지 않으면은 근본이 갖춰지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그럼 지금 우리 패널 중에서 근본이 갖춰진 사람은 김민식 교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시군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오히려 그 약간 뭐 몇억 원의 그런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약간 편법을 좀 썼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획일화된 교육 그리고 다들 경쟁 체제에 돌입하고 그다음에 이런 대입 입시를 위해서 정말 획일화돼서 달려가는 이런 교육 제도 하에서 저렇게 서울대 뭐 3번 4번 재수해서라도 반드시 서울대를 가야 한다. 서울대를 나오지 않으면 마치 자질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노사를 하고 이제 그것을 또 저서에다가 기술을 하고 옛날 일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마치 옛날에 박성진 후보자의 뉴라이트 역사관이나 혹은 뭐 지구나의 6천년 이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이 이 후보의 어떤 자질을 좀 의심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아쉽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특별한 어떤 위법 행위가 없기 때문에 청와대는 괜찮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변호사로서 법적으로 봤을 때 위법 행위 없으니까 괜찮습니까?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위법행위가 없다는, 네. 위법행위가 네. 없다는 사실은 그거는 팩트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위법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인사를 밀어붙였을 때 청와대가 안게 되는 어떤 정치적인 부담, 이런 부분은 이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택시 타고 민심을 많이 들어요. 하시는 말씀이 제일 법보다 무서운 게 국민 정서법이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시더군요. 네, 두 분이 나오고 계십니다. 예, 임종석 비서실장과 추미애 대표가 나란히 지금 등장을 했는데요. 네, 먼저 어제 청와대에서 오전에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임 실장님 전남지사 안 나갑니다. 출마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임종석 실장 이 전남지사 출마설 확 불거진 것이 지금 코리안 시리즈, 한국 시리즈 야구 시구하러 문 대통령이 광주에 갔을 때 임 실장이 동행 해서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 시리즈 어제 이제 끝났죠.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로 우승으로 끝났는데 1차전 시구를 하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로 갔었죠. 네. 그때 임종석 실장과 윤현찬 국민소식통 수석 몇 명이 이제 같이 따라갔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우면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를 지키는 게 사실상 원칙입니다. 그러니까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자리를 안 비웁니다. 물론 뭐 일이 있으면 비울 수도 있지만 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갈 때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문 대통령 옆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임 실장이 계속 옆에 있네요. 기아 타이거스 잠바까지 갇혀 있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거를 보고 내년 지방선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임종석 실장이 전남지사에 출마하기 위해서 전남의 핵심 도시인 광주에 갔다. 그래서 지역민들을 만나고 내가 여기 왔다라는 걸 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정치권에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번지니까 청와대 관계자가 어제 공개적으로
우리 임 실장은 전남지사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못을 박은 건데요. 잠시만요. 전남지사에 안 나간다. 그럼 전 이게 궁금해요. 지금 전남지사뿐만 아니고 서울시장도 지금 설이 계속 출마설이 나오는데 그럼 서울시장 나간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남지사를 안 나간다고까지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데 또 일부 또 임 실장이 최근에 이런 얘기는 했대요. 서울시장 선거에도 나가지 않기로 했다고도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공개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일단 전남지사는 안 나가겠다고 얘기한 게 현재까지 팩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서울시장 선거 많이 남았고요.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지금 자천, 타천으로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 실장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전남지사는 지웠고 이제 앞으로 더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까지 여기는 게 현재로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드리죠. 자, 김병인 박사. 네. 임 실장은 서울시장 선거에 더 나갈 것 같다. 아니면 아니다. 나갈 가능성이 저는 반 이상이다라고 봅니다. 반 이상이다. 51% 정도 될 첫 것이다. 번째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잘 이끌고 있지만 이번에 나가게 되면 3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역대로 서울시장에 3선에 도전하거나 출마한 예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의 피로도가 있을 거다라는 네.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박원순 시장 체제로서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는 새 인물로의 교체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여건이 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청와대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거는 역대 청와대를 지켜봤을 때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모습에서 제대로 된 차기 후계자를 키워내지 못했다는 것이 천추의 한으로 남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노무현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를 안정적으로 정권을 운영하면 하는 과정 속에서 정권 재창출의 가장 중요한 필요 충분 요건은 2인자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동안 지도자의 스타일이 2인자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2인자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나가는 후보를 네. 반드시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사실은 지금 청와대가 해야 되는 나름대로의 차기의 재집권을 위한 포석으로 본다라면은 저는 꼭 해야 되는 역할로 보기 때문에 문 대통령 마음에도 좀 달린 거네요. 임종석 실장이 스스로 나갔을 경우에 경쟁력 뿐만 아니라 결국은 출마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도 안 나갈 확률보다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 나갈 확률보단 높다. 지금 김미식 교수님 동의하세요? 정치는 생물이라서요. 미리 예단하기 굉장히 어렵죠. 네. 이거 다들 전문가십니다만. 근데 이제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청와대의 고민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어떻게든 압승을 해야 되는데 또 지금 같은 분위기로는 뭐 70% 이상의 고공 지지도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사실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환경이 높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압승을 해야 되는데 압승 카드로는 그러면 강력단체장에 누구를 넣어보면 좋을 것인가를 당연히 계산기를 두드리지 네. 않겠습니까? 전남도지사 임종석 한번 넣어보고 경남도지사 박원순도 한번 넣어보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임종수도 넣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천시장이 있고 경기도지사가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야당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압승이라고 하는 자신의 선거 전략을 위해서는 청와대에서는 당과 별도로 당에서도 물론 뭐 나름대로 전략을 짜겠습니다만 당과 별도로 청와대 5년 동안의 국정 운영 그리고 5년 뒤에 정권 재창출까지 염두에 둔 장기 포석을 염두에 둔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 이 말들을 좀 그려보고 있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임종석 실장이 서울시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100% 단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충분히 그 중에 하나의 카드로서 들여다볼 수 있는, 활용한다. 들여다볼 네. 수 있는 그 수단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상민 전 의원께도 짧게 여쭙겠습니다. 간다 안 간다? 일단은 안 나간다고 해야지 기사가 계속 되죠. 그런 나간다고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아. 화제가 되지 않는 거고. 안 나간다라고 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면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포석을 까는 것이 이미 이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저희 패널 분들의 예측이 맞는지 한번 내년에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임종석 실장과 함께 등장한 추미애 대표도 저희가 지금 여기에 등장한 이유가 있어요. 어제 동아일보에서 이제 단독으로 인터뷰해서 오늘 아침 신문에 실렸습니다. 일단 추미애 대표가 대구시장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죠? 며칠 전에 이제 동아일보를 통해서 추미애 대표도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서 추미애 대표 진영에서 화들짝 놀랐나요? 놀랐다고 합니다. 네. 후배 서울시장이 아니고 대구시장이어서. 예, 후배 기자들의 전화에 네. 따르면 도대체 누가 얘기를 한 것이냐, 네. 소스가 어디냐, 이 얘기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나한테 밝히지 않으면 관계를 끊겠다. 뭐 별 얘기를 다 들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굉장히 예민해졌다는 얘기죠. 추미애 대표도 지금 사실 당 대표, 여당 대표로서 가장 상징성이 있는 서울시장 후보로 사실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장에서 물론 뭐 자기 고향이긴 하지만 대구시장 적진이죠 아직은.
거기에 여당 대표를 고려하고 있다는 청와대발 보도를 보고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물어봤죠. 이렇게 거론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나는 설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물었더니 명확히 밝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속 호기심을 나도 주면서 아까 김병민 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벌써 밝혀버리면 재미가 없죠. 자기도 계속 전략적 애매모호성으로 가겠다. 계속 궁금증을 유발하는 전략으로 가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상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바로 전략적 애매모호성으로 가는 게 아니냐. 저는 지금 추미애 대표 기사 마지막 부분이 제일 눈길이 가더라고요. 홍종학 후보자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 추미애 대표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사실 네. 인사청문을 앞두고 있는 여당 대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거를 한번 번역기로 돌려보면 정말 미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분명히 추 대표가 얘기해 왔던 기조랑은 좀 다른 것들이 좀 나와서 곤혹스러운 표현이 아마 저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되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이게 도대체 왜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얘기가 이제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여론을 반영한 추미애 대표의 간단하지만 아주 상징성 있는 그런 대답 아닌가 싶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예. 많은 고민이 담겨 있는 한마디의 대답이었습니다.